네, 요즘 남북 관계가 정말 좀 심각합니다. 뭐 설전이 오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강한 어조에 설전이 오가고 있는 상황까지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두 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시고 이에 대한 한번 총괄 진단을 해보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죠.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의 김종대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워낙 좀 짚어야 되는 문제가 좀 많은데요. 그래도 이건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건영 의원께서 페이스북에 속에서 천불이 난다고 쓰셨던데 왜 천불이 나세요? 그만큼 이 상황이 좀 안타깝고요. 네. 대통령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평화의 길을 걸어왔는데 그게 예.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아서 예.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냥 한번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라 상당히 좀 심각한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런 판단을 깔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김종대 전 의원도 마찬가지 진단이시고요. 아니 그런데 뭐 연락사무소가 우리가 강제로 쳐들어가서 지은 것도 아니고 남북이 합의해서 그것도 또 선대부터 그 북한은 내려오는 어떤 합의의 연장선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걸 폭파시켰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폭파시킨 것이지. 네. 이걸 뭘 남측에 대한 위협이라고 자기의 어떤 그 정체성과 성과를 스스로 파괴해놓고 우리한테 위협이래. 이게 천불이 난다는 것의 어떤 그 또 배경이 아닌가 싶어요. 김종대 전 의원께서 지금 윤건영 의원의 그 속을 지금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예, 전 해석 전문가예요. 그럼 이제 바로 김종대 전 의원께 좀 추가 질문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북한의 아주 뭐 그 이 날선 표현이라고 하기는 아주 험한 표현, 네. 험고야 뭐 워낙 이제 정평이 나 있는 거니까 하는데 특사 제안 사실까지 지금 공개를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구 누구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제안까지 공개를 해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물론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도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비밀 접촉을 막 공개해버리고 예. 그 주로 남측에 대한 서운함이 어떤 그 고조됐을 때 북한이 가끔 저지르는 어떤 비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봐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군요. 처음은 아니죠. 예. 과거에 그 극비리에 만난 것도 막 까버렸으니까. 네. 예, 그런데 지금 모든 일련의 담화가 김여정 개인 담화로 주도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네. 북한은 알다시피 당 정군의 이 관료 체제가 촘촘하게 설계된 굉장히 그 짜임새 있는 체계에서 모든 국가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네. 유독 이번 국면에선 김여정 개인의 개인 감정 또 개인 서신 담화 그렇죠. 이런 형태로 해서 거의 원맨쇼 같이 이런 것들이 주도되고 오히려 당과 정군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험한 말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감성적이고 주관적인 김여정 담화를 통해 가지고 쏟아지고 있다는 거 이것도 매우 특이한 현상이에요. 알겠습니다. 윤건영 의원께서는 대북 특사로 다녀오신 바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북측의 내용들은 저는 좀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가 간이나 정상 간에는 지켜야 될 일종의 경계가 있는데요. 저는 그 신뢰선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든 좋든 간에 국가 간과 정상 간에는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예. 제가 3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2차례 특사로 평양을 갔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항상 의견 일치가 있었던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뭐 불합리한 것도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최소한의 기본이고 상대에 대한 예의 네. 그리고 지도자를 모시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많은 아쉬움이 있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바로 이어가는 게 그러니까 이걸 북한이 모를 리가 없는데도 공개를 했다라고 하는 데는 여기에는 또 메시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일정한 의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일체 이제 이 남측 당국과는 대화 안 하겠다라고 하는 메시를 여기에 깔았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국제 정세에서 돌파구가 안 보일 때 가끔 대한민국을 활용하는 외교도 했었고 네. 어떻게 보면 북한으로서도 굉장히 다양한 채널과 다양한 자산을 필요로 하는 나라인데 이렇게 닫아 잠그겠다, 걸겠다, 앞으로 만나지 않겠다는 어떤 의사 표시를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앞으로 가일층 대남 압박이 여러 정치적 군사적 측면에서 강화될 거라는 어떤 기본 로드맵이 있지 않는 이상 저렇게 네. 하겠냐.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협상이 어떤 직항로는 이제 북한하고 다 끊어진 거예요. 우리도 우회로나 어떤 다른 구멍을 봐야지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제 앞으로 가하게 될 어떤 총 전략적 공세라고나 할까 이런 것들이 이제 예고되는 것이죠. 너무 조그만 거를 제가 이제 그 쥐고 질문 드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봐야 되는 단서가 북측에서 모든 통신 연락선을 끊어버린다고 했는데도 일단 특사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통신이 간 거고 북측은 그걸 접수를 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뭐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하면 그래도 그러니까 비상으로 연락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항상 열려 있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다양한 경로가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뭐 다 끊어졌을 땐 육성으로도 했어요. 예? 뭐 어떻게요? 아니 그 비무장지대에서 핸드마이크 들고 니네 어선 표류했다 송환해라 어느 좌표로 와라 이러면 듣는가 안 듣는가 보는 일도 있고 싫어요? 예, 또는 뭐 얼마 민간 전까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근데- 또 저기 민간 상선망도 이용할 수 있고 네. 또 해외 채널도 있고 네. 예, 또 제3국의 우회로도 있고. 근데 이번에 뭐 DMZ에서 여러 뭐 가지가 학생기로 한 건 아니죠? 농담이고요. 네. 자, 우리 군사 전문가 김종대 전 의원께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그 바로 이 시간에 속보를 그러니까 전해드린 바도 있는데 개성 네. 금강산 지구에 군부대를 전개한다라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네, 총참모부가 어디까지 갈 발표했죠. 거라고 보세요? 아니 그런데 그 두 개 그 금강산에 이제 해군기지 철수한 걸 다시 진입하는 문제라든가 네. 개성공단에 북한 주력인 포병연대를 재배치하는 문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 그런가요? 네. 바로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니 아니고요? 진지 조성해야죠. 막사 건립해야죠. 또 그 아무데나 전략 자산을 갖다 놓을 수가 없어요. 남한의 위협을 보고 예. 유리한 위치를 선정해서 예. 운용 방식을 개념을 만들고 들어오는 건데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말로써 위협하는 데는 상당한 수준이 됩니다. 네. 이게 서울 불바다를 연상시키는 건 사실이니까. 그러나 빨라봤자 1년입니다. 아, 아무리 빨리 해도. 부대 배치하는 데까지 그렇게 시간이 그렇죠. 오래 아니, 걸립니까? 한국군도 이런 신규 부대 배치할 때는 그렇게 시간이 걸리고 지금 개성은 군사 도시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어요. 예. 송악산 이북으로 군대를 물렸다고요. 예. 옆으로 다 치웠어요. 예. 그런데 과거의 군사 도시 기능으로 다시 이거를 재조정한다? 더군다나 앞에 개성공단 건물들이 버티고 있는데 네. 그 개성공단 건물 뭐 군대 진지로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총참모부의 의지과시지 사실은 어제 총참모부가 발표한 것 중에 상당수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이에요. 아 그렇게 보세요. 예. 조금 다른 측면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 방금 예. 큰 틀에서는 김종대 의원님 말씀이 맞으신데 인민군 총참모부에서 발표한 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비무장 지대에 군을 다시 주둔시키겠다. 이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역을 말하는데 정규 군 부대를 진입하는 데에는 방금 김종대 의원님 말씀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거기다 더해서 참모부에서 비무장 지대에 있던 지피를 복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했어요. 예. 남북이 10개의 지피를 철수했는데요. 그 지피에 군을 투입하는 것은 금방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서남 해상에 대규모 대남 삐라를 뿌리겠다라고 했어요. 했습니다. 예, 맞아요. 그것도 바로 가능한 아. 조치인 거고요. 예. 예를 들어서 9.19 군사 합의에서 합의를 했던 근데 해안선의 포신을 개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북측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다만 네. 총참모부 발표의 마지막에 보면 군사적 계획들을 수립해서 당의 중앙군사위원회 승인을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어허, 이 부분이 예. 좀 중요한데요. 예.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등장을 한 거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여정 일부 부장의 개인 담화와 통전부장 그리고 대남사업 기관들의 이런 총화들이 쭉 진행이 되다가 드디어 이제 위원장까지도 이제 나오는 거죠. 네. 한 가지 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좀 제대로 된 판단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로 그러면 아주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께서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거기서 반전의 여지도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 견해라는 걸 전제로 네. 해서요. 좀 가능성 낮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낮다. 예. 지금까지 1년에 진행되어 온 과정들이 북한의 계획된 수순에 의해서 진행되어 온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낮지 않나라고 네, 봅니다. 이른바 김정은 국무위원장 그다음에 중앙군사위원장의 용단에 따라서 백발수도 반전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 별로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네. 그 자체의 개연성이 실현될 좀 가능성이 떨어진다. 네. 가능성은 있는데 사실 방금 윤건영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건 뭐냐면 최근에 언론 보도가 네. 마치 대북전단 때문에 남북관계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나빠진 것처럼 묘사가 되고 있는데 이건 조금 합리적이지 않은 해석이라고 보여져요. 네. 지금까지 북한은 무수한 경고를 우리한테 보냈고 또 우리의 협상의 레버리지도 거의 고갈돼 가는 상태에서 네. 무언가 파국을 경고하는 건 여러 차례 신호가 왔습니다. 그리고 네. 단지 그 동안에 그렇게 폭발적인
일반적인 양상이 아니었던 건 일종의 코로나처럼 무증상 감염, 실제로 감염은 돼 있는데 증세가 좀 덜 나타났을 뿐이지 최근에 그게 한꺼번에 차곡차곡 쌓이다 폭발하듯이 나타난 것은 오래전부터 예고된 것이었다. 또 네. 단순한 삐라라는 현상 때문이 아니라 북한은 어떤 전략적인 전환 또 공세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어떤 계획을 갖고 접근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후 계획도 존재한다. 그러면 오래전부터 예고돼 있었다라고는 김종대 전 의원의 그 진단을 받아서 그럼 이번에 좀 초점을 북한 당국이 아니라 우리 당국 쪽으로 바꿔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예고돼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외교 안보 라인은 그럼 그동안 뭐 하고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이 정부의 이제 애정어린 비판 중에 하나가 청와대 안보실 네. 또 어떤 부처의 어떤 그 조금 더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노력 네. 이거 여러 번 촉구했던 거고 특히 시민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굉장히 어떤 평화에 적극적 노력을 많이 주문했었어요. 예.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유엔 안보리 제재라든가 또는 어떤 트럼프 행정부의 독자 제재가 있는 가운데서 굉장히 어떤 그 관리에만 치중을 해왔던 것이 실기한 것이 아니냐. 사실 과거 햇볕 정책과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평화 정책이 다소 차이 나는 점이 이겁니다.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는 한반도 정세를 남북 관계가 주도하고 미국이 뒤를 따라왔어요. 네. 그 노태우 대통령 때도 그랬고 뭔가 이 한국이 우리가 한반도 주변 정세를 한번 주도해보자 이런 결기가 있고 어떤 정권의 높은 어떤 그 결의가 있어서 네. 어떤 대북 정권이 굉장히 파격적이고 과감하게 이루어지면 미국이 그 뒤에 실치만 따라왔거든요.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자꾸 이제 북한이나 국제사회에 비춰지는 모습이 우리 정부가 너무 국제공소를 중시한 나머지 네. 자꾸 어떤 그 재량권을 발휘하지 못하고 조금 위축되는 거 아니냐. 미국 등 뒤에 가서 서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런 제가 우려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엊그제 저희가 홍익표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홍익표 의원의 말씀 중에 이게 있었습니다. 한미 워킹 그룹이 있는데 여기서 막힌다. 거기서부터 시작됐지 뭐.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윤건영 의원? 그 전에 이제 워킹 그룹 말씀드리기 전에 방금 김종대 의원님 말씀에 대한 조금의 설명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좀 역사를 되돌아보면요. 문재인 정부가 처음 출범했던 2017년 대단히 전쟁의 위기가 감돌 때였습니다. 미사일 쏘고 뭐 심각했었죠. 핵버튼 자랑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2018년을 되돌아보면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견인을 하게 됩니다. 즉 네. 남북 관계의 힘으로 한반도 평화를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기억해 보시면 그게 2018년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의 돌파구를 만들었던 겁니다. 네.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는 자 그러면 본질적인 문제인 북미 관계가 제대로 풀려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서 2019년 2월에 하노이 회담을 기다렸던 겁니다. 네. 물론 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 했냐 여기에 대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을 되돌이켜 보면 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이후에 630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 그리고 네. 북미 정상회동이 있었고요. 예. 10월 달에 북미 신무회담이 있었습니다. 이게 예. 될 듯 2019년이 쭉 끌어왔던 겁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좀 더 힘을 가지고 과감하게 추진을 왜 못했냐. 네. 결과론적으로 보면 뭐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반성 속에서 올해 2020년 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서 돌파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또 코로나19라는 암벽에 부딪혔던 겁니다. 그때 개별 관광 이야기 나오고 있었죠. 예. 개별 관광을 가지고 실제로 문 대통령이 주도하겠다 그러셨죠. 주도해서 주도권을 해보려고 했는데 모든 국경이 봉쇄돼 버리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을 좀 역사적으로 판단을 할 지점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드릴게요. 그렇게 본다면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할 이유도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 점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여러 가지 저는 그게 김현철 장관의 개인 판단으로 본인이 책임감을 갖고 사의 표명한 것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네. 사실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해는 가지만 동의하기 경질성이라고 보시는 어렵다. 겁니까? 왜냐하면은 어디까지나 안보의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 안보실이고 네. 거기가 기획을 하고 있어요. 또 NSC가 있다고요. 네. 그런데 한 부처의 장관만 홀로 사의를 표명하는 건 다분히 개인 플레이로 보이고 또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정부의 중요한 건 팀워크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대대적인 쇄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안보 진영의 재편을 통해
북한과 국제사회에 새로운 메시지를 주는 계기로 대통령의 또 하나의 정책 수단으로 이 외교안보팀 개편이 활용이 돼야지 누구 한 사람이 책임지고 말고 할 문제도 아니고 또 통일부가 제일 힘없는 부서입니다. 예산 500억이에요. 일개 구청 수준도 안 돼요. 거기에서 모든 게 막혀 있는데 또 통일부 장관은 남북 협력을 하고 싶겠죠. 그러나 어쩌면 우리 내부에도 벽이 있을지도 몰라요. 대표적으로 청와대 안보실 같이. 네. 그렇다면 지금은 그런 식으로 책임질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김종대 전 의원도 이제 청와대 안보실을 주목을 했는데 일각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와대 안보실에 그 대북 전문가가 누가 있냐 이런 이야기가 하던데 어떻게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건영 의원님? 청와대 안보실에 대북 전문가가 계시고요. 그 방금 김종대 의원님 말씀처럼 뭐 외교 안보 라인 전체의 문제다. 뭐 충분히 동의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네. 일개 부처가 감당하기에는 한반도 평화 이슈라는 건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좀 차분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네. 뭐 인사적인 조치를 바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자, 우리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차분한 계획과 장기적 로드맵 속에서 나와야 되는 문제인 걸로 보여집니다. 아니 저는 어떤 안보팀의 인물 교체도 중요하지만은 그 업무 프로세스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정보는 정확하게 관리됐는가? 네. 하노이 회담 결렬로부터 지금 북한의 저런 반응까지 우리는 얼마나 대비하고 우발 계획 플랜 B를 준비했었는가? 또 우회로는 충분한가? 직설적으로 안 되면 네. 이런 정책 수단은 다양한 정책 자산들이 제대로 균형 있게 동원이 되는가? 또 소통은 잘 되는가? 네. 정보를 누가 독점하고 쥐지는 않았는가? 이런 점에서 부처에 또 내장된 불만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금은 한번 점검한 터닝 포인트의 계기가 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중견국가 대한민국으로서의 어떤 그 외교 안보 역량을 가일층 강화하고 높은 수준의 결의를 이끌어낼 때거든요. 네. 그 집권 세력이 그런 결의를 바탕으로 국면을 한번 돌파해 보자. 이렇게 결기가 있는 어떤 거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의 쇄신이 필요한 것이지. 아니 뭐 저기 단순히 결과만 가지고 누구 나가고 누구 새로 들어오고 하는 식의 그건 소극적인 대책이라고 저는 보는 알겠습니다. 것이죠. 아까 미국 얘기를 해서 가지고 하나만 그 질문 더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뭐 속보에 따르면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늘 미국 방문한다는 그 속보도 있던데요. 앞서 7시 뉴스에서 전해진 게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경제 제재를 1년 더 연장한다고 지금 발표했다는 그 뉴스도 7시에 나갔거든요. 미국 측의 이런 태도가 지금 경색되고 있는 남북 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워킹그룹 부분과 같이 네네네. 묶어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도훈 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서 워킹그룹의 문제 작게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건 당연히 네. 해야 될 일이고요. 예. 뭐 어쩌면 늦을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한 거고. 다만 트럼프 대통령께서 오늘 하신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뭐 좋지 않은 영향이죠. 부정적 영향일 네. 거라고 보고요. 네. 이제는 우리 정부가 좀 더 과감한 돌파를 넘어가야 된다라는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감한 돌파라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남과 북이 손을 잡고 가야 될 지점이 예. 이제 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 과감 돌파라고 하니까 갑자기 확 더 궁금해지는데 어떤 게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종대 전 의원님. 글쎄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그 북한이 가장 중시하는 거는 경제 협력보다는 체제 유지, 안전 보장의 문제가 가장 중시하는 것 같고 네. 주로 문재인 대통령하고 협의했던 내용의 상당 부분 거의 대다수가 군사 합의서와 같은 안전 보장 쪽에 치우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반도의 세력 균형이 북한은 자기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우려 사항을 풀어줄 수 있는 게 뭐냐. 저는 한미 연합훈련 재개는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상당히 축소돼 있는데 예, 그리고 또 한반도의 전략자산 전개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군사적 긴장을 한껏 끌어올리는 강대강 대응으로 일단 가는 것을 일단 신중히 하겠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평화 관리 또 군사 합의서에서 그 천명한 남북 상호 군비 통제와 군사 공동위원회란 신뢰 구축 조치에 뭔가 더 창의적이고 선제적인 대안이 가능하지 않느냐. 우리가 제일 합의를 해놓고도 후속 조치를 못한 게 이 군사 합의서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가장 시간이 다 돼서 네. 그러니까 짧게만 드리겠는데 지금 그 북한이 아까 윤건영 의원 말씀대로 그러니까 GP를 다시 복구를 한다든지 이런 움직임을 하는데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오히려 더 완화된 부분 만약에 조치가 우리가 주도를 한다면 국내 여론이 또 들끓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군사 대비라는 관점에서 북한에 대비를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네. 그건 그거고 그렇지만은 이제 이런 어떤 그 우발적 충돌을 막고 또 저기 장기적인 어떤 안목에서 생존을 도모하는 길은 그거대로 내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사실 북한이 예고하고 하는 군사 행동은 다 대비가 가능해요. 그렇죠. 예, 발표하고 하는 행동이 뭐가 두렵습니까? 그거는 대비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우선은 튼튼한 안보를 확립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정부가 해야 될 가장 기본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둑을 둘 때 손 따라 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분하게 예. 북이 그런다고 해서 우리까지 그럴 필요는 없고 차분하게 치밀하게 대응하면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다시 시작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 남북관계를 열었던 것처럼 지금부터 시작해서 그 정신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자. 어게인 2018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보 분야에서의 전반적인 재점검도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도훈 본부장이 이제 미국 간다고 했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과감한 조치 내용을 담고 가서 미국과 협의를 할지도 사실은 좀 봐야 되는 체크 포인트라고 봐야 되겠네요. 일단 좀 이 점 확인하면서 오늘 특별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 그리고 정의당의 김종대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